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희망 고문과 절망, 갈등과 반목, 비난과 야유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현장에서 그래도 살만나는 뉴스가 있다면 그것은 스포츠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물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입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1대 30으로 완패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고도 이긴 게임이었습니다. 앞서 치른 1차전 헝가리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0대 64로 대패했던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살을 가르고 공을 던졌습니다. 제로 게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희망이 꺾이는 것 같던 경기는 그러나 경기 종료 4쿼터 0대 27로 뒤진 상황에서 마침내 첫 골이 터졌습니다. 신생팀이 세계 2위 팀을 향해 던진 가능성의 확인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30골을 먹은 절망보다 첫 골을 넣은 희망이 훨씬 컸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생애 통산 714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무려 1330번 삼진 아웃당했습니다. 희망은 늘 절망의 층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그런 희망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쑥쑥 솟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일 양국이 말이죠. 이게 중재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1+1을 우리가 좀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놓고 공방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한일 청구권 협상에 근거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네네. 답을 달라. 18일까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내일까지 지금 딱 이렇게 제시를 못 박아서 한 상태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청와대가 수용 불가 방침을 일단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 결정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대신에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방안. 제시를 좀 한 상태거든요. 여기 플러스 또 알파도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장급 회의를 열어서 이걸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장군멍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하고 투톱 외교를 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낙연 총리를 대일 특사로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어저께 갑자기 확산이 됐습니다. 네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도쿄 특파원도 한 3년 정도 지냈고, 예. 일본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좀 사이가 가깝고 아베 총리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설이 불거졌는데 아직 정식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특유의 딱 깔리는 저음으로 일본을 딱 제압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벤츠 반입 경로가 딱딱딱딱 추적이 된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네. 이거 보면서 참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 확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네네. 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각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 S600 폴만가드, 마이바흐 S62. 네네. 이 두 개 다 신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급 리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안에서 사치품으로 분류를 해서 수출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좀 모아졌던 그런 사안인데요. 뉴욕타임즈가 미국 그 선진국방연구센터 보고서하고 자체 취재를 거쳐서 추정 경로를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예, 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2개의 컨테너에 실어서 일단 배에 이제 적재를 했다는 거고요.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를 경유해서 부산항에 일단 도착을 했고, 네네. 여기서 토고 국적 화물선으로 환적을 해서 러시아 나우카항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에서 다시 하역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북한 화물기 편으로 반입을 했다. 어허. 이게 지금 이제 추정 경로입니다. 예. 예, 운송 주체는 차이나 코스코 쇼핑,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송 위탁 책임 업체는 DN5505호의 선주인 도영 쇼핑입니다. 이 도영 쇼핑은 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파나마 선적 석유 제품 운반선의 소유주기도 합니다. 네네.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DN5505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억류를 해서 조사 중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정보당국에서 이게 북한 석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줘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한 끝에 억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속에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또 예, 공개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전에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당시에는 이탈리아산 요트 뭐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북한 쪽에서 뭔가를 밀반입하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경유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하죠. 네네. 여러모로. 그리고 또 일본에는 또 조총련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많이 일본에게 불리한데 왜 이걸 자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근길 지금에서 깜짝 놀란 소식 가운데 하나가 정두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홍은동에 있는 자택을 나섰고 차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놔둔 채 혼자만 내렸고 오후 3시 42분쯤 부인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경찰이 오후 4시 25분쯤 정 전 의원을 발견을 했는데 네네. 이미 사망한 뒤였다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해지는 얘기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부터 좀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유서 내용은 지금 가족의 뜻에 따라서 지금 비공개 상태인데 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한 방송에서 그 최태민 씨 주변 의문사를 언급하면서 내가 해당이 될까봐 두렵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타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그 네티즌들도 적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폐쇄회로 TV도 좀 확인했고 현장 감식 또 검시 그다음에 유족 진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아직 타살 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한일 간 무역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죠. 내일 여야 5당 대표들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예정돼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만한 해결책이 준비될 수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최재성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도전, 성장을 가로막은 것,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이런 대일 강경 발언을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전체적으로 먼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통령께서 걸맞는 발언을 했는지 네네. 이렇게 좀 연관돼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7월 1일 날 아베 정부에서 경제보복 카드를 빼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고, 사실 당황했고, 어떤 분들은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 분들도 계셨죠. 네네. 그런데 초기 진단이 정부의 진단과는 다르게 기업이나 언론 이런 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반도체, 이 부품 소재에 대해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포괄적 피해가 오는 걸로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네. 정확히 보면은 메모리 분야는 지금 아베 정부가 분리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룰과 같은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꼴문을 옮겼습니다. 이거는 전략물자 유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가 그것도 또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일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예. 이렇게 꼴대를 옮겨서 초기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선점을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산업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자세한 내용 관련된 질문 좀 나중에 좀 더 드리기로 하고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야당 측의 입장을 보면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강경 발언 자제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일본 정부의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 아베 정부의 보복카드가 처음에 꺼내졌을 때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네네.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지금 있을 수 없는 경제 침략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부 비판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정부 비판입니다. 그러면 꽃놀이패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요. 네네. 무릎 꿇고 그냥 일본 의도대로 가라는 것 외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이런 추상적인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그냥 서로 화나서 한번 주고받는 그런 문제라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것은 이후에 동북아 역학관계, 한일 또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경제산업적 측면의 문제, 외교안보적 문제까지 전부 포괄해서 이 카드를 강도 높게 지금 꺼내든 거거든요. 네네. 아베가 개헌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복잡한 문제인데 이 적절한 발언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야당이 좀 자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의 우경화 쪽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우리들이 강경 발언을 통해 가지고 더 열어주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대통령께서 저는 초기에 정부 대응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경제보복 자체의 명분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아베 정부가 상실을 하고 사실은 스텝이 꼬인 거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WTO 제소 과정이라든가 또 이것이 반도체 타격이 갖고 올 경제. 네, 여보세요? 감안해서 네네. 봤을 때. 예,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실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국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중대한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간 것은 전략적으로 정말로, 이 정확한 어떤 그 지점을 찍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일본의 우경화를 돕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손 놓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뜻대로 갖고 가고 산업적 측면에 침탈이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백기를 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가 진심으로 네네. 경제적 여리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야를 넘어서는 그 초당적 협력과 국민 에너지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을 진심으로 확인하고 공동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지 이견을 부각하는 자리가 되면 저는 매우 곤란하다고 보고요. 네네. 일본의 여야가 합동으로 일본 방일단을 가자 이런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사전에 여야가 전략적 지점이나 또 이것의 의미, 목적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이견 없이 일본에 가더라도 가야지 이견을 가지고 가는 순간 이것은 그야말로 도마우의 대한민국이 돼서 요리사 아베의 그야말로 여유 공간과 그림만 많게 강하게 주는 꼴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초당적인 합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 대일 특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뤄질까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단계에서는요. 예. 이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의 크기와 원인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산업적, 외교안보적, 동북아 역학관계 등을 과거사 문제까지 전부 포괄한 아주 복잡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특사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환경의 조성, 또 국제사회 여론, 또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포석들을 하면서 타결적 시기, 타결이 필요한 시기, 네네.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정상들이 만나든 또 특사를 사전에 보내든 이런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불쑥 특사 보내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일본을 유리하게 하거나 네네. 아베 정부의 그립을 더 강하게 해주는 해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 만난다는 말씀 방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외교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서 영토 분쟁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보복카드를 먼저 꺼내들면 통상 시간이 갈수록 부메랑이 되어서 해당국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것은 그냥 옛날 농경사회처럼 쌀을 주고받고 많이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 이런 차원의 경제에서 글로벌 사슬이 공급망이나 분업체계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돼 있는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유승민 의원님의 발언은 정설과 어긋납니다. 예, 무슨 예. 얘기냐면 피해 그 자체로 보면은 당장은 대한민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예를 들어도 소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데 이 반도체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일본 경제에 있는 타격이 만만치 않게 더 커지고 국제 공급망이나 사슬 파괴자로 일본이 낙인 찍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또 경제 카테고리나 이 관계에서 일본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카드를 꺼내든 당사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포격했던 사례가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일 참여연 선거 이후에 아베 정부가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복 조치 취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국제사회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한 번의 펀치가 날라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 외교안보, 동북아 정세,
또 최근에 한반도 정세, 경제산업적 성장의 차세대의 어떤 산업 경쟁을 놓고 이 일본의 의도가 지금 시도가 되는 것, 과거사 문제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 번 뽑고 그냥 말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엄중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참여연 선거 후에도 아베 정부의 이런 보복 카드들이 더 길어지고 확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요, 불매운동은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판단이고 자발적인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정의감과 분노조차 없는 것은 아예 해보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전략도 없고 냉정함과 어떤 대안도 없고 또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엄중함에 대한 인식과 또 애국심과 이런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또 분명한 어떤 대처를 해나가는 거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그런 언사라고 봅니다. 네네. 뭐가 감정적 대응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온 국민의 에너지를 저는 모으고 정치권이나 정부나 하나가 돼서 이것을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사안 자체가 매우 크고 엄중하고 그야말로 이건 전무후무한 어떤 도발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감정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그게 일본을 유리하게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런 언론과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야당이면 야당의 그런 이야기 때로 일본에 지금 일본어판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의원 또 조국 민정수석의 이제 죽창가를 언급하는 그런 부분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정부의 보도 자료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한 그런 자료가 SNS, 페이스북 미리 공개가 되는 어떤 이런 뉴스들을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이성적으로 좀 이것을 대응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이 현재 초반기 국면에서의 포인트는 왜 정치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갖고 왔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의 하나의 이제 국제적인 어떤 룰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의도를 또 실수를 국제사회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과정에 대통령이 정확하게 경제사회적 측면의 문제로 찍어서 전략적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을 강경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나 또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사안이면 우리 피해만을 보고 무조건 항복하고 무조건 이 고개 숙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사안의 크기와 중대성을 얘기했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라고 선동한다고 감정적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는 거고요. 네네.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은 즉시 공개라는 뭐라 그럴까요? 도장이 찍힌 그런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사전 검토 자료나 또 어떤
이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끝나고 즉시 공개라는 그런 자료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요. 네.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감정적 처사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또 가볍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의 정부 대응은 매우 저는 적절했고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카드를 꺼내들은 일본이 지금 스텝이 꼬이고 초기 단계에 아베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막 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전략적 신격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고 냉정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것이다. 이런 게 그런 건데요. 초기 대응 과정에서 꼴문을 3번씩이나 옮기는 예. 아베 정부의 위원님 실수는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주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요즘 휴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댕기열이라는 그 질병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휴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본 여행 취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국내 여행이라든가 동남아 여행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휴가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댕기열. 이 댕기열이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말이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댕기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모기에서 발견된 건데요. 네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기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예. 다행인 건 아직까지 그 모기로 인해서 국내에서 자생으로 환자가 발생한 증거는 아직 없어서 지금 네네. 역학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떠한 전염병이고 또 치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댕기열은 워낙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이제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전 세계 인구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댕기열 발생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연간 한 1억 명 정도까지 발생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사망자는 한 2만 명, 연간 2만 명 정도여서 사망률이 높지는 않은데 네네. 다만 이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한 질병이 바이러스가 4종류가 있는데 댕기열 바이러스가 네네. 근데 다른 바이러스와 좀 다르게 첫 번째 감염 때는 오히려 가볍게 앓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감염됐을 때 오히려 중증 감염이 발생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 질병이어서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그런 재외 국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질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그런 해당 지역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한번 그 목에 물려서 댕기열에 딱 그 감염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고열은 나고 많이 고생은 하시는데요. 네네. 사망할 정도의 그런 중증 감염은 이제 초회 감염 때는 제일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지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한참 뉴스화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증상인가요? 예, 지카 바이러스랑 댕기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한 70%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같은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이니까 어쨌든 친척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카 감염은 댕기보다는 이제 고열이나 뭐 발진이 심하지는 않은데 또 이제 실제 감염된 분의 증상은 댕기보다 훨씬 가벼운데 오히려 임산부가 감염됐을 때 이제 소뇌증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확인이 돼서 당시에 되게 이제 화제가 됐었던 바이러스죠. 아, 그렇군요. 백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댕기열은 백신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백신 특징상 질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감염된 분한테 백신 접종하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나서 예. 이제 중증 감염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는 뛰어난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해외 여행을 이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로 댕기열에 다시 걸리게 되면 중증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네. 현재 허가 자체가 한 번 이상 걸린 사람한테만 접종하도록 허가가 나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여행지에서 제일 위험할 만한 나라가 있다면은 어디를 좀 지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도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메르스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지 방문할 때 병원 방문이라든지 낙타 주변에 가는 것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아직도 에볼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두 가지 질병을 가장 이제 좀 사망률도 높고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 이런 국가 자주 가는 국가들은 아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남아에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뭐 거의 400여 명 가까운 사망자 나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네. 대한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조언이 좀 있으시다면요? 지금 동남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댕기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홍역도 지금 동남아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뭐 한 달 전 정도의 전에는 좀 이렇게 해외여행 클리닉이나 감염내과 의대를 방문하셔서 네네. 여행 지역에 대한 그런 위험한 감염병이 있는지 상담을 하시고 또 예방접종도 되도록은 2주 전에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방문에 필요한 예방접종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예방 방법도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댕기열 피하는 방법은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이 여행자에서는 지금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기에 안 물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 특히 댕기열 모기는 낮에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뭐 관광하러 다니시다 물려서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되도록 이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피부 노출된 부위에는 이제 모기기피제 성분, 뭐 DET 성분이나 피크레딘 성분이 있는 모기기피제를 충분히 발라서 모기에 안 물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모기가 더 많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특히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워낙에 성인보다 호흡수가 좀 빠르잖아요. 예. 근데 워낙에 모기가 CO2,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잘 이제 모인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아이들이 많이 물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식으로 좀,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제 밤에 모기에 많이 물리는 경우 이제 모기장 같은 것들을 쳐주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용 가능한 그런 이제 모기 기피제들도 있어서 발라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샤워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원하게 몸 체온이나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네. 또한 모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시원한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것도 모기에 물리는 거를 좀 적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하고 모기에 물렸을 경우에 고열로 인해서 뭐가 좀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 같다 하면 댕기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책특권, 2번 공책특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